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경상도 서부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도 눈이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 울릉도 독도에 최고 8cm,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1도, 습도는 4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두 번째 출석이죠.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잠시 후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요즘 한우 농가에서는 한우 가격이 폭락해서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한우값이 떨어진 걸 잘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이 많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KBS 박대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마트나 시장에서 한우 가격은 전혀 안 떨어졌어요? 이제 통계를 보면은 1년 전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10%? 예,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 체감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투뿔 등심, 원 플러스 플러스급 등심의 경우에는 지금 2만 원 정도 100g에 하거든요. 100g에 2만 원 정도 하는데 예. 1년 전에는 그렇다면 한 2만 2천 원 정도였다는 얘기인데 뭐 2만 원이나 2만 2천 원이나 여전히 비싸긴 마찬가지고요. 예. 1인분 살려면 200g에 4만 원 정도 지금 줘야 되고 뭐 가족이 구워 먹으려면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아주 비싼 가격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내린 게 맞냐, 주부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얼마나 내려갔어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폭락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이 수송아지 한 마리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1년 전에는 37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28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고 암송아지는 더 내렸고요. 20% 이상 하락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집계한 가격도 있는데요. 소 한 마리를 다 클 때까지 키우는데 처음에 송아지를 사오는 가격부터 사료 가격, 뭐 전기요금, 뭐 축사 임대료 다 합치면 93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락 가격을 보면은 830만 원 정도에 한 마리가 팔린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00만 원씩 손해를 본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네요. 예, 정부가 계산해서도 이렇게 마리당 100만 원 정도 손해고, 이 이제 축산업자 단체인 한우협회 얘기로는 한 마리당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도 차이가 너무 크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 등급이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밝히는 거는 이제 1+ 등급 거새우를 기준으로 이제 밝히는 건데요. 소 같은 경우에 다양한 등급이 있거든요. 이 외에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열악한 등급의 경우에는 더 많이 손실이 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러니 이제 키울수록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이제 더 키우지 말고 빨리 팔아치우자. 그러면 사료값이라도 좀 아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투매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뭐 영어로 이제 데스 스피럴이라고 하죠.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전쟁과 질병, 총균쇠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예. 문화인류학에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소수의 그 백인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을 정벌을 했느냐. 거기는 총하고 그들이 가지고 간 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총균 쇠고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하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코로나19가 결국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한우 가격이 이제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올랐었습니다. 최근에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잘 못 가고 해외여행 못 가고 그렇죠. 또 국내에서 외식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좀 남는 돈이 생기면은 집에서 한우를 구워 먹자 뭐 그런 걸로 이제 소소한 사치를 누리자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한우 소비량이 늘었고 한우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농가에서는 당연히 한우를 더 많이 키워야겠다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우 그 사육 두수가 현재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가 있습니다. 공급 과잉. 네,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여행은 풀렸고 이제 외식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우 소비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위축. 네, 공급은 확대되는데 수요는 위축되니까 그러네요.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사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40% 정도 올랐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세계적인 밀산지, 뭐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곳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작물 가격도 많이 폭등을 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분명히 20% 이상 폭락한 게 맞는데 네. 왜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를 못 느낍니까?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유통비용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예, 한우 가격이 10,000원짜리라고 하면은 그중에 5,000원이 유통비용입니다. 아이고. 예, 정부가 조사한 비율을 보면 48%가 유통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10,000원짜리 한우고기 마트에 사면은 그중에 이제 5,000원만 농가로 가고 나머지 5,000원은 마트라든지 중간에 고기를 잘라서 포장하는 업체라든지 도축하는 업체가 가져간다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한우 가격을 5,000원 받던 걸 4,000원으로 20% 내려도 전체 고기 가격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밖에 안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유소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 소 가격이 내려도 이 가공과 유통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실제 체감까지는 최소 3주 이상이 걸린다. 뭐 이런 설명까지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유통 비용이 절반에 달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네, 저도 그게 좀 의문인데 이 정부 공식 설명은 뭐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통 비용이 좀 낮은 편이다. 일본보다 살짝 높지만 그래서 이제 절대 뭐 과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과연 그런가? 좀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 반값에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은 그 미국 고기나 한국 고기나 유통할 때는 똑같은 고기인데 예. 뭐 한우가 더 발골이 어렵다든지 포장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똑같은 비용이라고 치면은 반값에 파는 그 5,000원짜리 미국 쇠고기와 10,000원짜리 미국 쇠고기의 유통 비용이 똑같이 5,000원이라면은 예. 한우의 그 원가가 5,000원인데 미국 쇠고기는 0원이란 말인가? 뭐 이런 그 간단한 산수 계산을 해보면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 비용이 과연 적절한 거냐 의문이 예.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아니 이걸 이제 점검해 보려면 유통 단계별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이걸 추적해 보면 되잖아요. 네, 실제로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해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1+ 등급 소를 기준으로 한 마리가 팔릴 때 농가가 가져간 돈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네,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1,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도살해가지고 부분별로 해체를 해서 소매업체로 판매할 때는 1,300만 원이 됩니다. 그 마진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도살 및 해체. 예, 이거는 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시피 뭐 작업이 어려울 테니까 300만 원 정도 마진은 이해가 되는데 예.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이게 백화점으로 가게 되면 3,300만 원이 되거든요. 1,300이 3,300이 돼요? 예, 그리고 대형마트로 가면 백화점이 2,000을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주장은 처음부터 좀 좋은 소였기 때문에 1,000은 전체 평균이고 우리는 좀 더 비싼 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1+ 등급이기 때문에 예. 의문이 많이 들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2,4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00만 원 정도가 대형마트 마진인 거고 또 정육점에서는 1,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마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가는 것 같은데 백화점 2,000만 원까지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마진이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업계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백화점은 포장도 좀 다르고 뭐 소도 처음에 브랜드 소로 해서 좀 더 비용도 좀 다를 것이고 뭐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소에 비해서 적절한 마진이냐 좀 의문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건 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당장 해결은 어렵겠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현재는 공급 과잉 수요 위축 아닙니까? 네. 그럼 농가에서 공급을 줄여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살아있는 소를 파묻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소의 생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소가 보통 2년 반 정도 된 태어난 지 소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줄인다 하더라도 2년 반 정도는 줄어드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자연 상태로 놔두면은 한우 농가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우협회에서 이제 정부가 좀 대책을 즉각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면은 아예 소를 반납하겠다. 뭐 이런 이제 강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정작 소비자들은 이제 쇠고기가 비싸서 농가들 도와주고 싶지만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대책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부는 뭐 한우를 수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던데 이게 가능해요? 이 비싼 게 수출되나요? 일단 이제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출이 막혀 있지만은 이 구제역이 풀리는 올 봄 정도부터는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한우 가격이 비싸서 과연 수출 경쟁력이 있냐 의심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저도 그랬는데요. 전문가들 여쭤보니까 세계적으로 소에서 마블링이 잘 이루어진 그 소가 한우하고 일본소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소는 와규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 비싼 가격으로 팔리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하이엔드 시장으로 가면은 한우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숙성 기술들이 개발돼 있거든요. 드라이 에이징 넘어서 웻 에이징, 초음파 에이징들이 개발돼 있는데 이런 잘 먹는 방법도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성을 높여야 된다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네,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끝장 토론 각설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이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의외로 김기현 의원 정해봤습니다. 왜 의외입니까? 약간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떴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게 보면 그런데 저는 길게 보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되게 좋은 호재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 카드가 살아있으면은 이게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단일화 비슷하게 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철수, 나경원 중에 누가 올라오든. 근데 그런 변수가 줄었고 또 이번 주에 나온 어떻게 보면 호재 중에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오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원들한테 약간 주류 쪽에 조금 손을 들어주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주에 뭐 김기현 의원 뽑아봤습니다. 요건 우리 후반부 집중 토론할 테니까 그 정도 듣고요.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제가 할 말까지 다 해버리셔가지고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 네. 안랩 뜬 거 보면 알아요. 안랩이요 7만 원 초반 7만 원 하다가 지금 9만 원 중반까지 갔어요. 그 얘기도 이따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금주의 진 인물 현근택 변호사, 아니 천하람 변호사. 네, 저는 뭐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 해야 되는데 좀 뻔하니까 일단 그냥 이재명 대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출마도 하셨고 출석 참 출마는 지난번에 하셨죠. 출석도 하셨고 출석하시면서 한 얘기도 저는 별로 뭐 와닿지는 않았어요. 뭐 검찰 독재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독재일 때는 독재라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놓은 메시지나 이런 부분도 별로 그렇게 좀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출석을 계속해서 하는 이런 쌓여가는 모양새 자체가 저는 뭐 당이든 본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다. 마이너스다. 뽑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오늘 진 계속 인물. 천 변호사님이 내 할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안 꼽을 수 없죠.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뭐 용감하게 불출마 물러서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용감하게 출마하고 해야 되는데 왜 용감하게 불출마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실현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출석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까 일부 시간에 김남국 의원하고 인터뷰도 쭉 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다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대장동 사업 뭐 언론 보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게다가 뭐 아까 김남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누구 녹취록 다 다르고 누구 진술 다 다르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 인물도 뭐 워낙 많고 대하드라마죠, 대하드라마. 그래서 너무 이게 길고 복잡한데 그 두 분한테 제가 그냥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대장동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다라고 한번 성격 규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천하람 변호사 지금 검찰이 그리는 그림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동 일당은 땅을 싸게 손에 얻어가지고 비싸게 팔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네. 땅을 싸게 살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땅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자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428억 얘기도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뻗어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있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문제가 안 되게 보험을 어떻게 잘 들어놓을 것인가가 사실은 50억 클럽입니다. 근데 우리가 50억 클럽이나 언론에 로비하는 거나 이런 거는 돈을 벌었을 때의 문제거든요. 그럼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떼돈을 벌게 해주는 데 있어서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성남시장이 이 사람들 뒤를 봐준 거 아니냐. 한통속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결국 그 번 돈의 일부를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그 일당들이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게 해줬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양근택 변호사. 뭐 대장동이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이제 서판교 밑에 있는 용인의 동천동 위에 서판교 밑에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 사람들은 자기들을 남판교라고 부르더라고요. 남판교라 부르죠. 왜냐하면 이제 판교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판교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남판교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 부동산 그 업소들 이름을 보면 다 남판교라고 써 있어요. 저는 사실은 미용실이 거기 단골이 그쪽으로 가셨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근데 그 상가들이요 싹 다 비어 있어요 지금도. 지금 비어 있어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1층 상가들도. 그래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위치적으로 왜냐하면 남판교라는 데가 그 오시려면 이렇게 이제 미금역에서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로 이제 서판교 쪽으로 그 판교 터널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위치가 좋은 데는 아닌데 아무튼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민간 개발로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공익으로 환수할 거냐 그게 다른 거였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특히 그 밑에 바로 용인 맞은편에 보면 동천동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는 다 민간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100% 수익이 다 민간한테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이제 뭐 시우지나 국유지일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사업자도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면 일정 비율 이상 사면은 수용권이 생깁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공개발만 수용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결국은 민간이 전부 개발해서 수익을 다 가져가게 놔둘 건지 아니면 그거를 공익으로 환수할 건지 이제 그 경계였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거를 공익으로 어떻게든 계속 환수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민간업자가 당연히 이 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민간으로 하려다가 처음에는 LH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LH가 하는 거를 이제 뭐 신현수가 아니죠. 지금 뭐 어쨌든 그쪽의 사람들이 어쨌든 계속 막아서 공공 못하게 민간으로 돌려놓은 건데 그걸 다시 또 이제 공익으로 하려니까 어쨌든 계속 어쨌든 이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사실은 대장동에 들어온 분들도 처음부터 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김만배 그러니까 정영학 남욱은 자문위원으로. 그러니까 남욱은 변호사고 정영학은 회계사잖아요. 이분은 자문으로 들어왔다가 여기가 막 경매로 막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면 땅을 다 잃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달라고 하고 하면서 인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는 이제 법조 인맥 이런 걸로 이제 약간 로비가 필요해서 들어온 건데 그들끼리 싸움이죠 결국은. 그 내부의 지분 싸움인데 결국은 지금 검찰이 이걸 가지고 뭐 배임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얘기하는데 이건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해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건 없다. 그동안 다 나온 얘기다. 결국은 돈을 누구한테 약속했는지보다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억 클럽 중에 곽상도 말고 다른 분들은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법 게이트로 볼 수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언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잠깐만요. 천하람 변호사의 주장은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민간업자들한테 떼돈을 벌게 해줬다. 알고도 공공환수가 있었지만 공공환수 외에도 떼돈이 벌릴 거라는 걸 알면서 추가로 공공환수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 주장 아닙니까? 그럼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마치 있잖아요. 2014년에 2016년 17년에 부동산이 폭등할 걸 미리 알았다.
그 얘기랑 14년에는 전혀 상황을 모르기 13년, 때문에 14년에는 부동산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다. 15, 16년 정도 되면서 부동산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익이 많이 간 건데 말씀은 계속 이런 거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안 넣느냐. 예. 근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당연히 손해도 감수해야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손해는 감수 안 하고 확정이익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생각이었어요. 예. 확정이익 가져오고 초과이익도 됐는데 그것도 가져와라.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 기본적인 경제 논리 안 맞죠. 이제 저희가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 아니, 깊게는 안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청취자 눈높이에 맞춰서 예. 이제 두 분은 하나씩은 답을 해야 돼요. 네. 천하람 변호사는 지금 이 대선 때부터 펴던 주장입니다. 2013년, 14년 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최선을 다해 공공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로 갔을 것뿐이다. 우리는 모른다. 네. 그게 이제 주장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현근택 변호사는 근데 왜 유동규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지 또 김용 정진상은 왜 구속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 예. 일단 지금 유동규가 이미 파악했을 때도 한 4천억 이상 수익이 나올 거라고 2014년에 이미 보고를 했다라는 게 유동규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게 자료에다 있다. 네. 게다가 보고 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예상 수익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줄여서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론 14년도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가능한 알짜배기 땅은 원래 적습니다. 게다가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들도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거다. 게다가 수도권 요충지 위주로는 당연히 뭐 앞으로 상승 곡선 그릴 거다라는 얘기들이 파다했습니다. 왜 그러면 대장동 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업성이 좋지도 않은 걸 로비 전문가 김만배까지 영입해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업자들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균이 당시에 성남시의회 의장인 최창길이니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섭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다. 그럼요. 아.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이렇게 묻고 싶죠. 그럼 내년에 부동산 어떻게 될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얘기 왜냐면 예상됐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 내후년에 부동산 어떻게 될지 아파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 그때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좋습니다. 시장은 알 수 없는 거고. 유동규, 김용, 정진상은 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어쨌든 여기 지금 뭐 그동안 나왔지만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700억을 받기로 해 약속했단 말이죠. 세금 빼면 428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됐고. 근데 그런 일들은 다 떼돈을 버는 게 확정된 뒤의 일이다 이 말인가요? 그 당시 이게 이 녹취록상의 돈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는 해요. 근데 유동규가 어쨌든 관여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녹취록. 그렇죠. 녹취록도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주겠다 나오는데 김용 정진상은 이제 대장동하고 어떻게든 뭐 많이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용 재판도 그래요. 막 공소장 19장 되는데 앞에 17장은 다 대장동 얘기거든요. 판사도 그거 빼라. 그냥 뒤에 돈 받은 얘기만 해라.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뇌물로 받았거나 뭐 이런 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러니까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대장동과 관련됐고 대장동 일당을 다 이재명 시장이 그려서 그 어떤 그 기획사에 나온 그 기획으로 나온 걸 보고 있는데 실제 사실은 물론 뭐 서로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모든 그림을 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400억 남았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저도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업체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땅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으로 하는 거예요. 예측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4천억 되는 것도 있고 100억 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감정평가 다 법적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한 핵심은 유동규는 처음부터 유착이 된 것 같고 김용 정진상은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대장동 이익을 받기로 한 건지 그냥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건지 돈을 빌린 건지는 불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계속 뭐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받았다 그건 아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도 아직 확실치 않다.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아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결국 다 법정에서 질문제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고 아까 김남국 의원은 대뜸 그러더라고요. 검찰은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근택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소는 정해진 답이고 영장 청구도 왜냐하면 이거를 FC랑 이제 같이 묶어서 한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했겠죠. FC 벌써 수사 다 끝났으니까. 대장동도 아시겠지만 수사한 지 1년 반 가까이 됐어요.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수사를 열심히 하는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막 우리가 막 조사할 것도 많고 이러니까 뭐 이틀 불러서 조사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가 열심히 가서 해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달라진다. 뭐 기소를 안 한다든지 영장 청구를 안 한다든지 하면 열심히 가서 하죠. 근데 답 다 정해져 있는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기소할 거다. 영장 청구도 할 거다. 그러면 사실은 가서 조사받는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진술서를 가져간 거죠.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질문들이 어차피 질문도 뻔해요. 다 그동안 뭐 재판 이거 1년 반 동안 다 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물어볼 거 뻔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인정해라. 그거죠. 예. 근데 뭐 이재명 대표라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원래 증거가 충분하면 가서 뭐라고 답변하든 기소하고 뭐 당연히 신병 처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거다.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은 꽃놀이패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장 청구하죠. 의회에서 실질 심사를 못하게 막을 거예요. 체포동의안 네. 처리 여부. 네, 불체포 특권으로 해서 막을 거예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요. 영장 기각될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 100번 청구해도 되고 기각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꽃놀이패인 거예요. 근데 이 꽃놀이패를 그러면 누가 만들어줬느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안 쓴다. 검찰에서 영장 쳐봐라. 한번 그러면 우리 법원 가서 한번 붙어보자. 너희 영장 기각되면 책임질 거냐. 그렇게 세게 나오면은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도 약간 좀 긴장이 됩니다. 이거 법원 가가지고 만약에 영장 기각되면 제1야당 대표인데 이거 앞으로 수사할 수 있나? 이런 긴장이 있을 텐데 제가 수사검사면은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꽃놀이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 깔아준 거죠. 임시국회 소집 동의해 줬잖아요. 방탄국회 동의해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철저히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 불러서 안 부르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거를 무슨 꽃놀이 패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 갈까 말까 안 가면 영장 청구 그거 이후로 체포영장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가서 내가 재열 해명하면은 뭐 기소 안 한다. 아니잖아요. 기소할 거고. 내가 그리고 잘 출석하고 도망 안 가겠습니다. 열심히 잘 얘기하면 영장 청구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 없는 거를 자꾸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불체포 특권 쓸지 말지는 선택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민주당 안에서 체포동의안 이것까지 부결시키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손해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좀 있죠. 네. 그래도 저는 뭐 체포동의안은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자꾸 뭐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데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법조계 50억 클럽들 수사 쪽 안 되고 있어요. 언론계 돈 받은 거 하나 수사 안 되고 있죠. 그냥 다 빌려준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돈이 간 데를 봐야 되는데 돈이 간 데를 안 보고 사람만 보고 있어요. 이재명이 무조건 돈 받았을 것 같고 이재명이 다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가 기본적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민주당 분들이나 국회의원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영장 청구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거고 기소는 될 것이고 기소가 돼도 당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당원 논란이 물론 당내에 있습니다. 80조에 이제 있는데 기소되면 이제 내려놓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윤리위로 돼 있다가 지금 당무위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당연히 뭐 아마 그 당무위 같은 데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요. 만약에 확실하게 진짜 이거 뭐 해봤자 뭐 실체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로 검찰 리스크다라고 하면은 체포동의안 그냥 뭐 받아들여주고 법원 가서 다퉈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열심히 옹호하는 분들도 이거 법원 갔을 때 영장 안 나온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일단은 옹의를 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옹의하는 분들도 내용을 몰라요. 제가 민주당 분들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 어쩌고 하면은 언론에 나온 거 이상으로 사실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당내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나 아니면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하냐? 안 합니다. 그럼 옹의하는 분들도 눈 가리고 그냥 옹의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거 그냥 체포동의안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사실 사건 내용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면서 전략 없이 일단은 이재명 지킨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대장동은요. 워낙 대화 드라마인데 지금 공판팀하고 수사팀도 생각이 달라요. 공판팀은 계속 유동규 700억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공수처 변경 안 하고. 근데 수사팀은 3인 거다.
더 나가서 이재명도 받기로 한 거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진작에 이거 공수처 변경해서 빨리 이거 3인 걸로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조사하고 나서 바꾸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대장동 얘기는 사람 얘기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 다 파악하는 사람 제가 보기 없어요. 저도 법조 기자들 많이 만나보는데 1년 이상 쭉 취재한 기자들도 헷갈려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다른 것까지는 유동규까지는 몰라도 정진상, 김용은 그 천화동인 지분을 받기로 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진술인데 결국 남욱 뭐 정영학 진술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녹취록이고요. 근데 녹취록은 어쨌든 유동규 700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얼마 전에 이제 JTBC가 보도했던데 남욱이 그 김만배 지분의 반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려고 정민용 변호사가 공증을 받으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건 저는 서류 물증으로 나온 거거든요. 실제 공증은 안 됐죠. 왜냐하면 김만배가 반대했을 테니까. 근데 남욱이 왜 반을 갖고 올라 그랬겠어요? 본인 지분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거겠죠.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건 검찰 조사나 법원에서 다 터지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되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게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얘기인데 그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랑 대립되는 관계에 있고 무슨 남남인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구성하고 있지만 유동규를 그 자리에 앉힌 게 이재명 대표예요. 게다가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거를 만든 거부터가 이재명 대표인데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남국 변호사랑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유동규는 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유동규가 700억 받기로 한 그 약속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녹취록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다음 제가 김남국 변호사한테 한 질문이 그 유동규가 뭐 또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까지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손 쳐도 김만배,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과 친하게 지내고 술 마시고 밥 먹은 것까지는 사실이 아니냐. 그랬더니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친분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돈이 오간 것 때문에 두 사람 김용, 정진상도 구속돼 있지 않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여러 차례 술도 마시고 하면 그 사이에서 돈 내가 떼돈을 벌었는데 돈 좀 줘 뭐 하는 소리도 오갔을 것이고 그럼 그 모든 과정을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몰랐을까라는 의문점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이런 가정법으로 실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에 지금 위태로워질 것 같으면 그럼 민주당 어떡할래요?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근데 뭐 대장동 이슈는 더 가기 힘들고요. 네. 이제 아마 기소되면 끝날 겁니다. 재판 과정은 뭐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때 나올 것 같긴 한데. 여론에서 잊혀질 거다? 아니 잊혀지는 않겠죠. 지금 대장동 재판도 뭐 계속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무슨 증언 나오면은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수사 검찰이 칼자루를 질 때랑 또 다르죠. 그냥 검찰 지금 대장동 사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법정에서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모순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수사 중에는 검찰 쪽에서 나오는 유리한 증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다른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현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할 것 같은데 대장동만큼 사건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기소하면 어느 정도 이 이슈들은 묻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들어가면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들도 나오고 그렇죠.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의 생각이 딱 그겁니다. 구속은 어차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네. 불체포 특권 이용해서 구속만 막으면 재판은 조금 길게 가니까 그러면 총선 때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오면 어찌 됐든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타임 테이블로 본다면 우리는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를 지켜서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점수 받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그렇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좋아해요? 저희는 솔직히 떼땡큐죠. 떼땡큐. 예. 근데 뭐 저희도 사실 뭐 잘하는 거 없는데 뭐 그거 하나로 사실 버티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은 떼땡큐라는데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은 거의 어쨌든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합니다. 거의 경선. 아니 뭐 공천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떼땡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떼땡큐 못하게 할 방법이 혹시 없어요? 이재명 아니, 대표가 이거는 사실은 칼자루를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 그럼 아주 참신한 새 지도부를 뽑아서 총선을 합시다.
그거는 이제 아마 총선의 상황이 가면 여러 가지 안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1년 이상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뭐 미리 예단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총선까지 계속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여당이나 계속 총선 때까지. 끌고 가고 있고. 그렇죠.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떼댕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사를 계속 그때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처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만둬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야당 무너집니다. 사실 무너진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 얘기하잖아요. 야당 이재명 대표 그만둬라.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검찰이나 지금 여당이 딱 노리는 바거든요. 그거에 호응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대로 법 재판까지 쭉 가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떼댕큐라고 하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코를 납작하게 할 아주 참신한 새로운 김기현 윤핵관이 다 장악하면 땡큐예요. 거기 다 검사 출신들이 와서 다 출마하고 이러면 고맙죠. 뭐 다 상대당이 땡큐 할 만한 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떼댕큐라고 하는 수도권에 지금 영향이 있는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다 몰아내고 하면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이 떼댕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민주당은 참신한 새 지도부를 만들 방법도 없다 이겁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수사를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다든지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정권이 없죠. 알겠습니다. 양쪽 패널 분들이 다 서로를 향해 떼댕큐라고 하시는 것도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고요. 서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어찌 보면 서로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 잘못하니까 우리 이대로 간다. 뭐 이 상황인 거라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1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매서운 추위 때문인지 오늘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적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짧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요. 강원권에서는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오산과 판교에서 주춤하고요.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도심 정체만 이어질 뿐 충청권에서는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매송에서 속도 떨어지고 금천을 앞두고 짧게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중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